알고 나면 도움되는 주역. 오늘 그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주역을 공부하려면 그 기초 이론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공부해야 하지만 이 동영상 강의에서는 그런 기초 이론들은 일단 뒤로 좀 미루고 바로 8개의 개념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렇다고 주역이나 한자에 문외한인 분들이 알아듣기 힘든 강의가 되지는 않도록 할 것입니다. 제가 기초 이론은 건너뛴다고 하였지만 그래도 주역을 처음 접하는 분들도 이해가 가능하도록 해설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배경들은 간략하게 소개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개의 정의는 다다음 동영상 강의에서 시작하도록 하고 이번 강의와 다음 강의는 주역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 배경들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주역을 접해보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아는 내용들이겠지만 일부 최신 발굴 자료들은 처음 들어보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일단 주역의 정의에는 크게 두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주역은 주나라의 역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고대 중국의 주나라에서 만들고 사용했던 역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 외에 또 다른 정의도 있지만 조금 뒤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역이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가 남는데요. 사실 역의 정의는 몇 마디 말로 내릴 수는 있지만 그 몇 마디 정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에 알아야 할 내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역의 정의도 나중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역이란 것이 주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그 이전에 상나라에서부터 있었던 것이고 기록상으로는 그보다 이전 왕조인 하나라 때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주역이 만들어지고 사용되기 시작한 주나라 건립 전후의 시대 상황을 보면 주나라 이전엔 상나라가 있었고 그 이전엔 하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하상주 세 국가가 중국의 고대 3대 왕조이죠. 이 중에 상나라는 은나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상주 혹은 하은주 3대 왕조라고 부르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주역은 그 기본이 되는 8개를 기원전 2800년경에 살았다고 전해지는 고대 전설상의 인물인 복희씨가 만들고 상나라 말기에 주나라의 문왕이 이 8개를 늘려서 64개로 만들고 각 괴에 대한 이야기인 괴사를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문왕의 아들인 주공이 효사를 만들었다고 하죠. 이 괴사를 문왕이 짓고 효사를 주공이 지었다는 주장은 후 한시대의 마용, 육적과 같은 학자들이 주장한 내용이고 정확한 근거가 있는 주장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괴사가 무엇이고 효사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역은 기본적으로 음과 양을 표시하는 부호들이 쌓여서 이루어집니다. 고대 상나라 주나라에서는 거북의 배껍질이나 등껍질에 불을 지펴서 갈라지는 모양을 보고 점을 치던 거북점 이외에 시초풀이란 것을 가지고 숫자를 이용해 점을 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이때 1부터 9까지 숫자 중 홀수는 양에, 짝수는 음에 배속해서 양을 나타내는 부호는 홀수들로 표시하고 음을 나타내는 부호는 짝수들로 표시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로 양은 숫자 1로 대표해서 표시하고 음은 숫자 6으로 대표해서 표시했었는데요. 이 중에 음을 표시하는 부호가 6자에서 8자와 비슷하게 변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8자처럼 가운데가 벌어졌지만 구부러지지는 않은 일직선의 형태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상나라, 즉 은나라 시대의 유적인 사반마촌에서 나타나는 괴의 모양들을 보면 이와 같이 몇 개의 갑굴문 숫자들로 표시된 부호를 볼 수 있습니다. 6자, 5자, 7자 등의 갑굴문 숫자들이 보입니다. 이게 오늘날에는 10자이지만 갑굴문에서는 7자로 쓰였습니다.
이와 같은 부호들이 주역의 괴를 표시하는 것이란 사실은 1978년 중국 학자인 장정랑 선생이 고대 서법과 문왕의 주역 전개라는 강연을 통해서 처음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전국시대의 초나라 주간에 나타나는 괴의 모양을 보면 거기에는 일자와 팔자만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팔자가 구부러진 부분이 평평하게 퍼지면서 가운데가 열린 직선 모양이 음의 대표 형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양은 가운데가 닫힌 일자 모양으로 자리 잡게 되고요. 양은 밝음, 가득 채움, 앞으로 나아감과 같은 의미를 상징하고 음은 반대로 어둠, 비움, 머무름 등을 상징합니다. 보다 자세한 해설 및 기초 이론 배경은 여기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음과 양이 세 층이 쌓여서 만들어진 작은 단위의 괴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소성괴라고 부릅니다. 음과 양 두 개의 요소가 세 개 층이 쌓이면 2의 3승, 즉 8이 되므로 소성괴는 8개가 나오고 이것을 8괴라고 부릅니다. 각각의 8괴에는 이렇게 건태리진, 손감, 간, 곤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8괴가 각각 상하로 겹쳐서 88에 64, 즉 64개의 괴가 또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대성괴라고 부릅니다. 즉 2개의 소성괴가 상하로 겹쳐서 64개의 대성괴가 되는 것인데요. 그 중에 아래에 있는 소성괴를 하괴라고 부르고 위에 있는 소성괴를 상괴라고 부릅니다. 가령 이런 모양의 대성괴가 하나 있으면 그 중에 위에 있는 세 층짜리 하나의 소성괴를 상괴라고 부르고 그 아래에 있는 소성괴를 하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각각의 대성괴마다 그 괴의 성질을 대표하는 짤막한 한 줄 정도의 상징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괴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괴는 모두 효라고 불리는 6개의 음양을 표시하는 부호로 이루어지던데요. 이 각각의 효에도 그 효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효사라고 하죠. 가령 64개 중 하나인 중풍손괴의 경우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괴의 특징을 나타내는 짧은 이야기인 괴사가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6개의 각각의 효들마다 각 효의 특징과 이미지를 살려서 만든 이야기인 효사가 각각의 효마다 뒤에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은 대부분 주나라와 관련된 실제 역사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의 주제에 대한 주요 역사적 사건을 아래에서 위로 가면서 시간 순으로 서술해 가는데 괴상 및 각 효에 맞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주나라 왕실에선 사무라는 관직이 있었는데 이는 하나의 관직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관과 무관을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무관의 무는 오늘날의 무당이라고 할 때의 무자인데요. 고대 제정일치 사회에서 왕실의 무관은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일을 담당했으며 이는 점술과 관련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관은 기록을 담당한 관직인데 이렇게 왕실의 기록이 쌓이면 그것이 곧 역사가 되죠. 결국 과거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과 미래의 일을 묻는 무관은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여 고대 왕실의 일을 보좌한 최상위 계급이었던 것입니다. 주역에도 이렇게 보면 사관과 무관을 함께 사무라고 표현한 대목이 나옵니다. 주역도 고대 왕실의 일과 마찬가지로 결국 역사와 점수를 동시에 고려한 기록입니다. 과거 선조들의 일을 가르치고 그것을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죠. 뒤에 소개할 귀장력의 잔존 자료들을 봐도 대부분 상나라 하나라 선조들의 역사나 전설 이야기들입니다. 물론 이때의 기록들은 어떠한 상황에서 선조들이 점을 쳤더니 이러한 내용이 나왔다는 의미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역에 와서는 그것이 단지 점을 친 결과를 기록하는 우연의 기록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이론과 그에 어울리는 역사적 사건들을 시간 순으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괴사를 문왕이 짓고 효사를 주공이 지었다는 설이 정설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주역에서 말하는 이야기들의 역사적 배경이 주로 주나라 건국 초기 주공의 일까지를 다루고 있다고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역의 효사들을 분석해보면 주역에서 다루는 이야기들의 역사적 배경은 주나라 초기뿐만 아니라 동주 초기의 일까지 반영되어 나옵니다. 주나라의 무왕이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가 들어선 뒤 약 275년 정도 지나서 주나라의 마지막 왕인 유왕이 반란군에 의해서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그 뒤에 유왕의 아들인 평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이 평왕이 주나라의 수도를 동쪽의 나급으로 이전하면서부터 동주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이전은 서주라고 부르죠. 주나라의 왕이 왕위에서 쫓겨나고도 왕조가 바뀌지 않고 여전히 주나라의 후손이 왕위를 이어가게 되어 주나라는 명맥을 유지하긴 하였지만 이미 왕의 권위는 땅에 떨어진 상태가 되었고 더 이상 제후들도 왕을 따르지 않고 각자의 힘을 키워가는 춘추 시대가 이때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지금까지와의 일반적인 학설과는 달리 주역의 이야기들이 다루는 내용은 이 동주 초기의 일들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주역이 서주 시기를 거치면서 춘추 시대까지 계속 사관들에 의해 변형되어 갔다는 주장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효사의 내용을 들어서 어떤 효사가 동주 초기 어느 왕의 이야기인지까지 찝어서 말해주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역의 효사의 이야기들이 얼핏 봐서는 알기 힘든 상징적인 암호처럼 쓰여졌기 때문이죠. 그 근거들은 나중에 효사들 내용을 분석하면서 제시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역의 이야기들이 동주 초기의 일들까지 다루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보는 주역의 판본들이 완성된 시기가 동주 초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기존의 설들이 다 틀리고 주역이 동주 초기에 쓰여지기 시작했다는 말은 아니고요. 기초 이론은 그 이전 시기부터 있었고 그것을 주나라 건국 초기에 주나라에 맞게 개정하는 작업이 있었으며 그렇게 개정된 이론 체계에 맞게 주역의 이야기들, 즉 효사라는 것을 대대로 써내려가면서 수정 보완하다가 동주 초기에 가서 왕권이 몰락하고 주나라가 쇠하면서 더 이상의 진척이 멈추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중국 한나라 때 서적인 한서윤력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복희가 8개를 그릴 때부터 숫자를 가지고 시작하였고 황제와 요순에 이르러 크게 갖추어졌으며 이후 3대가 고대의 법도를 헤아려 드러내었다. 주나라가 쇠하고 이를 관장하던 관리가 없어졌다. 주나라가 쇠하기 시작한 것은 결국 동주, 춘추 시대이고 이때 이러한 관리가 없어졌다는 것을 보면 주역의 개정 작업도 그 전에 끝났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내용도 나옵니다. 고로 은나라, 주나라부터 모두 나라를 세우면서 역법의 제도를 거쳤는데 모두 역기를 바로잡고 의복 색깔도 따라 입으며 그 시간의 기운을 따라서 천도에 순응하였다. 3대가 이미 몰락하고 500이 등장하는 춘추 시대 말에 사관이 역기를 잃어버렸다. 즉 춘추 시대가 들어서면서 하상주 3대가 이미 몰락하고 사관이 역기를 잃어버렸다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력은 주역이 아니라 달력과 같은 고대의 날짜를 기록하는 방법에 관한 기록을 말하지만 주역 또한 사관이 그 기록과 보관을 담당했으니 그러한 중요한 기록을 잃어버릴 정도의 상황이라면 마땅히 주역에 관한 기록도 흩어지기 시작했을 것이고 더 이상의 진척도 이루어지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조가 바뀔 때마다 역법을 고쳐서 사용했듯이 연산력, 귀장력, 주역처럼 역의 법칙도 약간씩 고쳐서 사용한 것입니다.
사관이 역기를 잃어버린 것은 춘추시대 말이겠지만 주역의 개정 작업은 그보다 이른 시기에 이미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중심을 잃고 흩어진 주역에 관한 이론은 그 원문 문장을 제외하고는 여러 사람들이 손을 거치면서 왜곡되기도 하고 제대로 전해지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주역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동양 철학 및 학문들은 제대로 전수되지 못하게 되었고 대신에 그동안 왕실에서 관리하던 철학 및 당시 과학과 학문들이 제자 백가가 생기면서 다양한 학표로 분리되어 나가게 되었죠. 즉 하상주 3대가 쇠하면서 단지 왕권만 몰락한 것이 아니라 철학과 과학 또한 왕실이 통제를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나라 주나라의 철학적 내용들은 그 원문 문장들이 얼핏 봐서는 알기 힘든 암호처럼 쓰여져 있습니다. 원문 문장은 전해지더라도 그 원문이 암호를 해독하는 능력이 없으면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암호를 해독하는 원칙은 지극히 몇몇 사람들에게만 제한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암호와 같은 문장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왕권이 쇠하고 주나라 관리가 자료를 잃어버렸다고 한 뒤로 그렇게 원문 문장의 뒤에 숨은 이론을 알려주는 정보가 전혀 새어나가지 않을 수는 없었겠지만 동시에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이 안 되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가령 서로 다른 이론을 가진 주역과 귀장력 등등의 이론이 뒤섞이고 빠진 이론도 있고 거기에 후대 학자들이 주장이 가해지면서 단지 주역뿐만 아니라 이전의 동양 철학에 대한 왜곡된 정보들도 생겨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진나라 한나라 왕실에서도 그러한 왜곡된 정보들 가운데 진짜 정보를 찾아서 복구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주역의 내용은 주나라 초기에 쓰여지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는 이전에 상나라의 이론을 참고하여 주나라에 맞게 그 이론을 개정하던 시기였고 그러한 이론의 개정에 문왕이나 주공의 역할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론에 맞게 주역의 효사들을 주나라의 역사적 내용들로 채워나갔으며 그러한 개정 작업은 동주 초기까지 계속되다가 멈추게 된 것입니다. 그 근거들은 물론 지금까지 제가 한 설명들만으로는 충분치는 않죠. 더 자세한 내용들은 효사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다루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보는 주역의 일부 효사는 주나라 건국 초기부터 있었던 것이고 일부는 서주 중기나 서주 말기의 내용이며 일부는 동주 초기에 새롭게 쓰여진 것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번엔 주역이 쓰일 당시와 전후의 문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갑굴문과 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굴문은 주로 상나라 때 짐승의 뼈나 거북의 등껍질, 배껍질에 새겨놓은 문자를 말합니다. 주로 왕이 점을 친 내용을 기록한 것들이 많습니다. 갑굴문자는 대부분이 사물의 모양을 간단하게 형상화한 상형 문자들이지만 그러한 상형이나 혹은 특수 기호들을 통해서 크다, 작다, 높다, 낮다 등과 같은 상징적, 추상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지사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글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금문은 청동기 시대의 솥이나 악기, 무기 같은 청동기물에 새겨넣은 문자를 말합니다. 상나라와 주나라는 모두 청동기를 사용했으므로 상나라와 주나라에서 모두 금문이 발견됩니다. 또한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에도 청동기가 있었으니 이 시기들에도 금문이 존재합니다. 고로 금문을 말할 때에는 본래는 그것이 상대의 금문인지 주대의 금문인지 춘추 시대의 금문인지를 별도로 언급해야 하는 것이죠. 그 후에 주나라 말기에 좀 더 글자를 편하게 쓰기 하기 위해서 주나라 문자는 대전체라는 글자체로 변화가 되고 진나라에 들어서 소전체, 예서체, 한나라에서는 해서체라는 한자 형태로 변화가 됩니다.
앞서 제가 말했듯이 주역이 주나라에서 동주 초기에 걸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당시에는 주대의 근문이나 대전체로 쓰여졌겠죠. 그런데 이 한자의 모양이 비록 대전, 소전, 해서체로 가면서 점차 변하긴 하지만 완전히 새롭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갑골문에서부터 약간씩 수정되면서 변해간 것이기 때문에 주역에 나오는 단어들의 갑골문이나 근문을 함께 연구해 보면 그 본래의 의미를 더 확실하게 추측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주역을 공부하면서 굳이 그 이전의 고문자들까지 고려해 보는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주역의 원문 문장은 다행히 비교적 온전한 모습이 전해지지만 그 암호와 같은 문장을 해독하는 이론은 제대로 전수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보는 주역은 크게 주역의 원문인 역경과 주역의 원문에 대한 해설인 역전으로 나뉩니다. 역전은 또 계사전, 설계전 등등의 10개의 파트로 나뉘어져서 12기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러한 주역 해설인 역전도 주역과 귀정력이 서로 뒤섞인 이론에 후대의 이론 해석이 첨가된 것이지 온전히 믿을 만한 자료들은 아닙니다. 주역 전해라는 책을 쓴 중국 학자인 김경방도 그의 저서 주역 계사전 신편 상해에서 역전의 설계전에는 연산 귀장의 유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그 안에서 주역의 해석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 보석 같은 내용들도 있죠. 다만 이것들을 전부 무조건적으로 신봉하고 따르다 보면 이론과 실제가 따로 노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암호를 해석하는 열쇠가 간혹 그 문자들이 원래 의미를 담은 갑골문이나 근문들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갑골문과 고문자들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당장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건괴의 이름인 건자와 검을 현자의 설명만 들어도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알게 되실 것이므로 굳이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일단 첫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역의 종류와 판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